이 베르댕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프랑스가 보강하고 이용한 핵심 요새지대인데요. 과거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프랑스가 패전할 때도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자존심이었다고 불렸습니다. 당시 근데 이 베르댕이 주 전쟁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베르댕 요새에 있던 병력과 장비들이 빠져나가서 방어력이 허술해진 상태였었는데요. 이때 독일이 이 점을 알아채고 베르댕을 직접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목표로 삼은 것이죠. 독일이 베르댕 요새를 선전한 다음에 요새를 탈환하려고 오는 프랑스군에게 포격을 퍼부어서 프랑스 군대를 말려 죽이는 전술을 세웠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그러니까 아예 그 병사들의 씨가 모두 다 말라야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마찬가지로 독일군을 모두 죽일 때까지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전투가 된 것인데, 당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군에서 복무했던 한 소위가 일기를 남깁니다. 자, 일기의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인류가 미쳤다. 너무나 끔찍한 학살이다.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대학살의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옥인들 이보다 끔찍하랴. 인간은 미쳤다. 이 뒤에 기록이 이어지지 않아요. 끝나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예, 이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독일군 포탄에 맞아서 이 장교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총격과 포격 속에서 병사들이 지옥을 맛보는데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 포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서요. 이 배를 다치게 되면 창자가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병사들은 자기 배에서 흘러나온 창자를 손으로 움켜쥐고 쇼크를 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통이 날아가서 두개골 없이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혹한 광경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지속된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사상자가 37만 명을 넘었고요. 독일군은 비슷하게 3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참상이 지독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이 전투를 일컫는 별명으로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고기 분쇄기? 예, 예.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이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이런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베르댕에서 당시 포탄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제 발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불발탄, 터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포탄이 1,500만 발이라고 그래요. 네? 네. 1,500만이요? 네, 1,500만 발. 발? 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베르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최악의 소모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첫날만 영국군이 6만 명이 죽거나 다치죠. 첫날 하루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또 다른 소모전이 바로 쏨 전투입니다. 쏨. 네, 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쪽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해서 쏨 전투라고 그러죠. (1초당) 8명의 사상자가 나오죠. 1초당? 예. 하루 사상자 기록으로는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 쏨 전투 최종 사상자,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10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까 하는 또 궁금증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과학기술의 실험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그 기술들을 전쟁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 쏨 전투 첫날에 신무기, 특히 기관총으로 인한 대량 학살이 벌어졌고요.
하지만 영국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죠. 어쨌든 간에 이 방어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의 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낼 텐데 보병의 돌격으로는 뚫리지 않는 이 적군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안 뚫리는 건데? 기관총. 기관총 대포로 때문에? 다 막기 그러면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걸 개발해야겠네. 설마 방패? 설마 아니 그때 안 나왔을 것 같아. 정답. 예, 규현 씨. 혹시 스나이퍼 총? 아, 스나이퍼총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기관총 쏘는 애들을 죽이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아, 물론 이제 스나이퍼로 한 명, 두 명 정도는 처치할 수 있지만 이 방어선을 지키는 병사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정답. 혜성 씨. 그 뚫는 거는 탱크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답입니다. 탱크입니다. 아, 예. 탱크를 발명한. 아 영국이 예, 이때 바로 나온 신무기가 바로 탱크입니다. 아, 탱크가 어떻게 개발됐는가가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당시 전쟁터는 이제 땅도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비 오면 진흙탕이 돼서 사람이나 그 차량이 그 지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이때 영국의 한 그 종군 기자가 진흙탕에서 잘 구르는 농기구 트랙터가 있는데 그 트랙터의 바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타이어가 아니라 체인. 무한궤도라고 하죠. 네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을 전쟁터에 도입하면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 무한궤도식 바퀴를 신무기에 개발합니다. 신무기에 개발합니다. 트랙터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영국 최초의 탱크의 이름이 마크 1이에요. 가장 최초의 탱크. 와. 근데 이 탱크란 이름이 왜 붙게 됐는가? 새로 개발한 아주 비장의 한 방이니까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암호명을 붙입니다. 암호명을 붙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양이 처음에는 이 물탱크, 수조 탱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탱크라고 하는 암호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뒤로 쭉 불리게 되는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쏨 전투에서 처음으로 탱크가 등장을 했고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처음에는 50대의 탱크를 투입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중간에 고장 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제 전투에 투입된 탱크는 24대였습니다. 초기의 탱크는 그 기관총으로부터 아군을 지키고 철조망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한 번도 없었던 무기잖아요. 그래서 탱크를 본 독일군이 악마가 온다.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온갖 신무기가 그 난무하는 쏨 전투에서 영국군이 숱한 목숨을 희생하고 전진한 거리가 채 100m도 안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한 군인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복귀한 뒤에 점호를 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 800명이 투입됐다고요, 전투에. 그런데 돌아온 병사 수가 25명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거나 다쳐서 이제 못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1분에 수백 발로 쏠 수 있는 기관총, 그다음에 철갑을 두른 탱크. 하지만 이런 것 이외에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독가스입니다. 1915년에 이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염소가스라고 하는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 파인애플하고 후추를 섞어놓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것을 맡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낯빛이 잿빛으로 변하고 쓰러집니다. 그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죽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독가스를 중화하는 온갖 종류의 방독면이 만들어지고 그 숫자가 2,700만 개였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초창기의 그 방독면의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방독면이? 처음에는 이제 좀 허술해 보이는 방독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스크 느낌이네. 마스크를. 사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좀 뭔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람만 방독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말도 쓰구나.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당시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물자를 나르고 할 때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말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요소였기 때문에 말로 죽으면 안 되죠, 독가스에게.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도 방독면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1917년부터는 가스를 그 이 필터를 달아서 한번 걸러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이 방독면 안에 공급하는 좀 효율적인 방독면이 만들어져서 표준 방독면이 되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경쟁하듯이 더 강력하고 더 고통스러운 독가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915년 말에는 영국에서 포스겐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가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 포스겐을 마시면요 폐가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찢어지거나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이 폐가 완전 망가지니까 산소 부족으로 결국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하는 독일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센 거. 더 센 거. 1917년에 가장 악명 높은 겨자가스가 겨자. 나오는데요. 이 겨자가스를 흡입하면 12시간 이내에 지독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일단 피부 안팎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겨자색 고름과 물집이 잡히고 기관지 점막이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가스를 맡았을 때 시각을 상실하거든요. 실명한 거예요? 예, 병사들이 서로 이제 한 줄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병사의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줄줄이 가는 것이죠. 실명을 하게 됐구나. 진짜 너무 잔인하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독가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130만 명입니다. 독가스의 등장은 바로 신사적 전쟁, 그러니까 룰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낭만적인 전쟁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후에 그 독가스의 참혹함을 막기 위해서 1925년에 그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전투를 겪고 나서도 남다른 생각을 하는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때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병사였구나. 예. 그가 속한 연대가 있죠. 총 그 병력 수가 611명이었는데 전투에 참여한 다음에 349명이 전사합니다. 첫 전투에서. 근데 히틀러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중에 끼지 않고. 그다음에 250명 중에 남은 병력 중에 또 한 번 전투에 투입되는데 225명이 전사하는데도 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가요? 예, 그것이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원흉이자 괴물로서 히틀러가 등장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겠죠.